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장민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한 획을 그은 폐암 신약 레이저티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간 FDA 승인을 받는 신약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연간 한 40에서 50건 정도의 신약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매년 새롭게 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항암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암이라는 질병이 아직까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고 그만큼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와 의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신약 중에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5년 평균 약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연간 40건 정도의 신약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 매년 약 10개 정도의 항암제가 신약 승인을 받는 거죠. 그 중에서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출시한 항암제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역사적으로 단 한 건입니다. 그게 바로 레이저티닙인데요. 올해 8월 레이저티닙의 승인은 그만큼 아직 글로벌 수준에서 봤을 때 초기 단계에 위치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큰 획을 그은 이정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티닙은 폐암에 쓰는 항암제입니다. 보통 폐암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기 전인 초기 폐암과 그렇지 않은 후기 폐암으로 나누는데요. 초기 폐암의 경우 수술을 우선적으로 하고 후기 폐암은 우리가 항암 치료라고 부르는 약물을 투여하는 식으로 치료합니다. 레이저티닙은 먹는 알약이니까 후기 폐암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이저티닙은 유한양행과 미국의 얀센이 개발한 약인데요. 그 뒤에는 오스코텍과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 그리고 신약 물질을 만든 과학자와 임상 개발을 하는 임상의학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레이저티닙의 사례를 보고 흔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모든 과정을 하나의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각각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은 다른 회사에게 넘기는 걸 의미해요. 마치 한 팀처럼 공동의 개발을 하고 성공했을 때 그 결실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티닙의 경우 4곳 이상의 회사와 과학자, 의사, 그리고 여러 임직원들의 노력과 시간이 하나의 결실로 이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티닙은 초기 연구는 1세대 신약 개발자이신 고종성 박사님이 이끄시는 미국의 제노스코라는 회사에서 초기 국내 임상 개발은 유한양행, 그리고 글로벌 후기 임상 개발과 상업화는 빅파마인 얀센에서 진행한 거고요. 이 전반적인 개발 과정을 국내 폐암 임상의학자이신 조병철 교수님께서 리드하심으로써 탄생한 약입니다. 당시 제노스코는 EGFR 변이라고 하는 폐암의 원인이 되는 발생률 높은 돌연 변이에 작용하는 신약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랐다고 해요. 어떤 약을 만들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환자와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몰랐고 특히 당시에는 신약 R&D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EGFR 변이와 내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시는 조병철 교수님과 우연한 기회에 연락이 닿게 되었고 의사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갖추면 좋을 만한 특성하고 목표할 시장에 대한 자문을 듣게 됩니다. 그 자문을 바탕으로 화합물을 설계하고 다양한 연구 끝에 원하는 특성의 물질을 도출한 게 당시에는 GNS 1480이라고 불리던 레이저티닙입니다. 제노스코는 더 큰 돈을 들여서 이 임상 임상 개발을 진행할 파트너사를 찾으려고 국내의 여러 제약사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유한양행이 화합물이 갖는 높은 가치를 보고 전임상 단계에서 도입을 결정합니다. 당시 EGFR 변이 폐암에서는 1세대 또는 2세대 약물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었는데요. 이 약들은 그 전에 사용되던 화학항암제보다는 좋은 효능을 보였지만 결국 내성이 생겨서 암이 재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1세대 약물인 이레사는 약 10.8개월 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재발하곤 했고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효능을 갖는 약물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던 AGD-9291, 현재 연간 약 7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타그리소라는 약물입니다. 3세대 약물로 분류되는 타그리소는
1, 2세대 약물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반응률을 보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항암 치료를 처음 받는 환자들에서도 기존 약물보다 높은 효능을 입증했어요. 실제로 타그리소는 항암 치료를 처음 받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약 18.9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약물인 이레사보다 약 9개월이나 긴 수치입니다. 결국 타그리소는 2015년 2차 치료제 세팅에서 가속 승인을 통해 폐암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하고 2018년 1차 치료제 승인까지 받아냅니다. 이렇게 타그리소가 좋다고 전 세계에 소문이 나니까 일부 후발주자들은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왔어요. 국내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올무티닙이라는 약을 가져가서 임상 개발 중이던 독일의 빅파마 베링거 인겔하임도 그중 하나였고요. 이러한 경쟁 상황은 국내에서 임상 개발을 하고 있던 유한양행에게도 당연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국내에서 타그리소가 보험 적용이 되고 많이 사용되니까 레이저 티닙 임상 시험의 환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타그리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꿋꿋하게 국내 임상을 진행해서 우수한 반응률 결과를 도출하고 임상 1 이상 단계에서 얀센의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합니다. 당시 얀센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중항체 아미반타맙의 활용도에 대한 고민을 갖던 중이었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타그리소가 활약하고 있는 EGFR 변이 폐암 시장에 진입이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양한 전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아미반타맙과 3세대 EGFR 치료제인 타그리소와 병용 시 재발한 암에서 더 효과적이고 더 오랜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얀센은 타그리소만큼 효과적인 3세대 EGFR 치료제를 찾아다니게 되고 결국 유한양행을 만나 레이저티닙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레이저티닙의 성공 스토리는 긴 호흡과 전문성이 필요한 신약 개발에서 각 회사의 역량이 10분 발휘된 아주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갖는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고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고 각자 갖는 후보 물질의 활용도를 높인 얀센과 유한양행의 전략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정식 출시를 앞둔 레이저티닙의 성공과 이를 본보기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가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